철도지와 화이팅! 오늘 그 주제는 철도 지하화 사업성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 선정이라는 주제로 그간 했던 연구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위원장님이신 김영호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철도와 지하화 정책 연속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앞서 두 차례 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 초 우리 당이 주도해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재원 마련 및 입법 보완 등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고요. 또 이 토론회를 통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스텝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또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꼬를 틔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제 물이 제대로 흐르게 하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 물길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연구를 시작한 목적이고 세 번의 연속 토론회가 물길 만들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서울시당 철도화와 정책 연속 토론회 제3차 철도 지하화 사업성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성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해 주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분들이 와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기영 서울시당 위원장님 옆에 계신데요. 우리 서울시당의 정책위원장님을 맡고 계신데 오기영 시당 정책위원장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자리는 철도 지하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론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취재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올 지상철도 부지 GIS를 활용한 토지 특성 분석,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전략 방안 등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귀한 의견을 새기고 정책 실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서울시당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시기도 한 오기영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토론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논의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형태로서 기록이 되고 또 논의를 축적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토부, 서울시,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함께 각각 또 논의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토론장입니다. 종합계획, 기본계획, 특별법에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각 단위별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때는 선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로 어떤 그림으로 갈 거냐에 대한 선정과 제안일 겁니다. 그리고 그 선도 사업 선정은 과정 자체가 좀 더 사회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또 잘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만약에 왜곡되게 선정이 되거나 또 근거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회적인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토부나 서울시가 좀 신중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서울시당에서 준비하는 것도 그런 논의가 좀 더 근거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 갑의 김동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토론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많이 배우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철도 지하화는 단순히 이상적인 문제거나 우리가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만 되는,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한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남발석 공약이나 뭐 그런 공약이 아니라 저희가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만이 우리 미래의 서울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아직은 뭐 초기 단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저희가 구체화하고 향후 국정이나 서울시정에서 이걸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도 저희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진지하게 듣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저희 전라
북도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박희승 국회의원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원래 초청 대상도 아닌데 좀 이런 뭐 사회성을 띤 논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우리 지역구도 지금 KTX가 지금 아직 일반 노선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또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지금 지역에 그 철도 교통의 오지들이 있는데 그런 건 지금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여튼 아까 그 오경 의원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이제 국토 전체적인 균형 개발이라는 게 어떤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도 집행이 되고 좀 개발이 되었으면 또 개발의 우선순위도 여러 가지 좀 가만히 돼서 건전한 토론이 됐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장재민 소장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일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 토론회장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게 연속 토론회다 보니까는 이제 앞에 1부, 2부가 끝나고 이제 세 번째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1, 2부를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오늘의 이 발표 주제처럼 이제 지하화 사업성 또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을 어떻게 이제 지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제 검토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1부 때 했던 걸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철도 지하화라고 하면은 이제 지하화 모든 철도를 지하화할 수 없다 보니까는 이제 상부형이라든지 상부 데크형이라든지 지하형으로 일부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그 다양한 노선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부 데크형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지하로 이렇게 내리는 형성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지하형 개발, 빨간색이 데크형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 지하형 개발을 통해서 이제 언더시티 도입을 위한 개념도라는 것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의 도시기능 회복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떠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리커버리 사업이라고 해서 회복 사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회복, 복구, 회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같은 경우에는 도시 불균형, 낙후도를 회복한다는 것이고요. 복구는 철도로 인한 단절로 된 걸 복구한다. 그리고 회수는 저희가 기피시설을 이전하기 때문에 회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키워드는 균형 발전, 공공성, 생활 지원 시설 등등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부에 이제 어떤 시설물을 넣겠다라는 것은 이제 지상에는 이제 보통 판매 시설이라든지 공원 주택 중심으로 가고요. 지하에 생활형 지원 시설을 1층에다 넣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등등을 넣고요.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시설물 가운데서 기피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특히 공영 차고지, 뭐 택시 차고지 등등 차고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택시 차고지, 뭐 중차량 운전장, 특히 운전 전문학원까지 뭐 등등 교통 관련 시설을 담을 예정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지하에 물류센터가 많이 부족하니까 물류센터라든지 그때 지하화라든지 마지막은 대심도를 통해서 빗물 저장 창고까지 다음과 같은 지하 시설을 통해서 복합 개념으로 가자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단면도는 그 지상의 토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개념도인데 이제는 뭐 왼쪽 같은 경우는 지하형 개발 같은 경우는 상부를 공원화시키고 지하로 내리는 거고 데크형은 상부를 선형 공원화시켜서 지하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부는 공원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그 GIS를 활용해서 이제 이것을 특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GIS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 이용 형태를 따라서 여기서 어떤 토지라든지 건축물의 용도별로 특성을 잡아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가 이 철도 지상철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권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영향권을 선정했고요. 철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급행철도가 쓰는 GTX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가 쓰는 도시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로로 저희가 큰 영향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급행철도는 720m, 750m 반경을 뒀고요. 도심철도는 500m, 선로는 300m 기준을 통해서 영향권을 선정했고요. 선정 방법은 그 참고 자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철도 영향권만 보면 안 되는 것이 이제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낙후돼 있으면은 그 철도도 동일하게 낙후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상철도 영향권과 동시에 저희가 그 통과 전체의 자치구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로구 전체 대비 이 구로구로 통과하는 지상철도 구간이 어느 정도 낙후가 있는지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모두 잡았고요. 그래서 그 영향권도 한번 잡고 그 전체적으로 그 자치구의 전체를 비교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G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및 건축물의 특성을 이렇게 9개로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용적률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건폐율도 나오고 건축물의 노후도, 건축물의 층수, 뭐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 뭐 용도 특성, 지목, 용도 지역까지 그 GIS를 통해서 철도 주변 지역이 어떠한 지금 현상인지를 이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사업의 원활성 등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 7초는요 다음과 같이 그 공인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번 철도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저 그 경의중앙선부터 우선 수색부터 서울역까지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서북 서남권이 경우인데 우선은 수색 서울역이 경의중앙선이 있고요. 서울역부터 내려오면은 석수역까지가 경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역에서 갈라지는데 구로역에서 온수역까지는 경인선으로 이제 구분을 하였고요. 그리고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의중앙선이라고 해서 용산부터 왕십리를 지나서 양원역으로 지나는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량리에서 도봉산역 쪽으로 가는 경원선이 있고요. 그리고 저 광운대에서 신의문역 상본으로 돌아가는 저 경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철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철도 그 종류별로 이제 분석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는 다음과 같이 철도 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의선은 수색 서울역까지, 경부선은 서울역 석수역이고요. 경인선은 구로역 온수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의중앙선이라고 해서 사실 용산에서 양원역까지인데 경의중앙선은 좀 너무 길다 보니까는 저희가 용산에서 청량리 구간으로 한번 자르고요. 그리고 청량리에서 도봉산으로 경원선, 그리고 경춘선은 광운대역에서 신내역, 중앙선은 청량리에서 양원역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철도 종류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선도 사업을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그 분석 결과인데 이제 약간 이제 이제 보시면은요. 첫 번째 용적률의 특성이랍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100% 이하인 경우 그만큼 용적률이 100%가 이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 덜 된 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용적률 100% 이하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지금 그 경원선, 경의중앙선, 경인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용적률이 100%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만큼 낙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것이 이 지역적인 낙후도인지 철도 주변의 낙후도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파란색이 지역 전체인데 경의중앙선하고 경의선은 상대적으로 지역 낙후도에 더 민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이 용적률의 100%가 더 높다는 것이죠. 다른 때보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용적률이 300% 초과하는 것은 그만큼 역사 주변이 그 개발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부선, 경의선이 300m, 300% 초과된 것이 이제 높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 전체적으로 봐도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만큼 철도 주변이 그 다른 데보다 경부선, 경의선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GIS로 그림을 표현해 본 것인데 이제 그 서북남부권을 보시면은 저 파란색이 용적률이 낮은 건데 낮은 것이 별로 없지만은 이쪽 그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파란색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용적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하고 비슷합니다. 그 건폐율도 20% 이하인 경우에는 경원선, 경의중앙선, 경인선이 높고요.
건폐율이 60% 초과하는 그러니까 높은 곳은 경부선, 경의선이 높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도 지역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은 그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이 용도 비중 중에서도 주택 시설이 높습니다. 그만큼 뭐 다른 시설보다 주택 시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상권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토지 이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주택 시설로 많이 이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원선, 경춘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전체적으로 봐도 상대적으로 철도 주변에 오히려 주택 시설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토지 이용이 낮아서 그런지 오히려 주택 시설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시설이 높은 경우를 보면은 경부선, 경의중앙선에서 상업 시설이 그 높은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경부선, 경의중앙선은 지금 그 철도 주변으로 역세권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있다 보니까는 경의중앙선하고 경부선이 상업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래 왼쪽을 보시면은 경의선, 경원선에서 공공시설이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걸 보시면은 경원선이 특히 전체적으로 그 볼 때보다 철도 주변에 공공시설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만큼 철도 그 복합 개발을 할 때 공공시설을 경원선 쪽으로 많이 넣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부선, 경의선 같은 경우에도 업무시설 비중이 높습니다. 그만큼 경의선, 경부선 등이 업무시설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보시면은 경춘선, 경원선 같은 경우는 주택시설이 높고 그 경부선, 경의중앙선 등은 상업시설이 높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만큼 이 경원선, 경춘선이 토지 이용이 안 좋다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눠봤는데요. 주택은 빨간색이고 그 파란색이 비주택입니다. 그렇고 보면 이쪽 그 경부선 쪽이 주택보다는 주택 이외의 시설들이 많이 높고요.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주택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용도 지역의 특성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1종 주택 지역이 높은지 3종 주택 지역이 높은지를 이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1종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이 높고요. 그만큼 저층 주택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3종 일반 주거 같은 경우에는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중심으로 지금 신도시가 좀 어느 정도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니까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상업 지역은 경부선, 경의선, 이제 그 녹지 같은 경우에는 경부, 경원, 경의 중앙선 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녹지 지역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도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녹지가 좋을수록 향후에 사업성도 이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층수도 이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제 낮은 층수 저희가 2층 이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경원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중앙선 등이 2층 이하 기준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용적률이 낮다는 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고요. 그리고 11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건축물 높이가 높은 곳은 경부선, 경원선도 일부 아파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경인선 등등이 그 11층 이상 기준이 이제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층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경부선 쪽이 11층 이상이 빨간색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층 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만 보더라도 이쪽 오른쪽이 더 저층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후도가 이제 그 저희 기준을 한 30년 이상으로도 보고 40년 이상으로도 한번 봤는데 30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 그리고 중앙선이 30년 이상 기준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40년 이상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경의중앙선, 경부선, 경의선 등등이 40년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그 노후 주택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노후도의 특성입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보시면은 그 왼쪽은 그래도 그 30년 이내가 많은 것 같은데 오른쪽은 51년, 그러니까 노후 주택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목의 특성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듯이 이제 그 철도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 많이 있냐를 보시면 학교 비중이 많은 것, 특히 경의선, 경춘선, 중앙선 같은 경우는 학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교육 환경이 좀 안 좋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도로 비중도 보시면은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등이 그 인근에 도로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로가 많다는 것은 도로의 그 철도로 인해서 도로의 단절이 높을 수 있겠다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도로라든지 학교 기준이 많을수록 오히려
그 사업성이 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공원 기준 같은 경우에도 공원이 많을수록 사업성이 좀 더 원활할 것이라고 봅니다. 경인선 같은 경우는 공원이 상당히 낮고요. 인근에 하천이 있는 것도 경의중앙선, 경부선 같은 경우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저류조라든지 이 하천을 연계 삼아서 지하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국유지가 많을수록 그 사업의 원활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경의중앙선이라든지 경부선이 국유지 비중이 높습니다. 경의선, 중앙선 같은 경우에 그 개인 법인 소유가 높음으로써 국유지가 높을수록 사업의 유연성이 높은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재미난 건데, 이제 토지 지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토지 가치가 낮은 것을 저희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 미만 비중을 보시면은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경원선하고 경춘선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의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그 철도 주변의 토지 지가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 특성인지 토지 특성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그 자치구가 평균 그 값이 다 높습니다. 당연히 철도가 토지 가치는 낮은 것을, 상대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원선만 보면 오히려 그 철도 주변이 토지 가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 전체 중에서 그 철도 인근이 가장 안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철도 개발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역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겠다는 곳입니다. 경원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토지 가치가 높은 곳을 한번 보시면은 그 가장 높은 곳이 경의선, 경의중앙선인데, 여기가 토지 가치가 한 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또 재미있는 게 그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 전체 대비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정도 그 자치구 전체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경의중앙선, 여기가 용산부터 왕십리 구간인데, 이 구간은 지금 철도 주변만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을 개발시킨다면은 그 인근 그 시세까지, 파란색 막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기는 토지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저희가 개발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어디 구간이 많이 나는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1,000만 원 이상인데, 거의 다 뭐 경부선이라든지 용산 이쪽에 다 밀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저 위쪽은 다 그 낮은 공시지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현재 공시지가로 인해서 철도 주변의 상대성을 바라보고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측정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GIS를 활용한 선도 사업 종합 평가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용적률부터 건폐율, 용도, 지역 등등을 다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 단위는 다음과 같고요. 사업성 지표를 통해서 사업성이 높은 구간인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원활한 곳인지를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가장 높은 부분이 선도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GIS를 활용한 토지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높은 구간, 뭐 어느 정도 그 주변 환경이 높은 곳 등등을 이제 어느 정도 그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요것을 좀 더 이제 정밀하게 다듬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사업성의 개선을 위한 전략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성을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철도 특성을 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경의중앙선이 개통하기 전에는, 여기가 지금 서울 북부입니다. 경의중앙선이 개통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6개 노선이 운영됐습니다. 문산에서 수색, 가자, 서울역으로 해서 이 경의선이 하나 있었고요. 가자에서 용산으로 가는 용산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청량리, 회기, 신의문, 광운대, 의정부로 올라가는 경원선이 있고요. 그리고 청량리, 회기, 상봉, 망우, 용문으로 가는 중앙선, 그 망우선, 경춘선, 이렇게 사실 6개로 나눠졌습니다. 경의중앙선이 개통하기 전에. 근데 이제 경의중앙선이 개통을 함으로써 좀 단순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문산부터 가자, 용산, 청량리, 상봉, 망우, 용문, 요 축이 경의중앙선입니다. 요것이 이제 경의중앙선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부분이 이제 경원선이 이제 청량리부터 의정부 구간으로 일부 단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춘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3개 노선으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 수익 재분배를 활용한 사업성 개선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 1단계는 그 뭐 다들 그 가장 큰 문제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장 그 좀 낮게 만들려면은 수익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1단계는 이 전체 구간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곳을 첫 번째 장소로 삼아야겠고요. 두 번째는 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이 균형 발전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수익 재분배를 통해서 그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구역만 그 건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연계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있는 부분, 균형 발전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연계적인 그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 뭐 이슈이긴 하지만은 지금 철도 연속성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 그 철도라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제 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수색역을 중심으로 일산 파주로 가고요. 마찬가지 경원선은 도봉산을 중심으로 의정부, 양주 마찬가지로 별내, 뭐 덕소, 안양, 부천 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거다 보니까 서울시에서의 선도 사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도 높고 서울시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경기도는 서울시를 바탕으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우선 선도를 하고 여기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부분을 1순위로 해서 그 연계성을 확보해서 균형 발전 쪽으로 나가는 그러한 방법인 수익 재분배를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상부 선로라든지 역사별로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민간 수입자들이 사업성을 뭐 최대할 수 있는 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고요. 사실은 이 선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좁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도입시설의 규모를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선로가 폭이 좁으면은 도입시설 그 규모가 적은 데를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로가 높거나 역사가 높을수록 그 아래쪽에 도입시설 규모가 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 사업성을 높이고 그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그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특별법에 대한 제도를 보면은 지금 뭐 그 사업의 비용에 관련된 걸 좀 잠깐 살펴보면은 그 상부 개발을 통해서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채권을 발행해서 그 상부 부지만을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토부 역시 그냥 철도 부지를 출자만 할 수 있는 그 환경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도지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기본 계획만 수립을 하지 이 비용은 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사업 시행자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그 비용을 붓는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현재 특별법으로는 사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그 사업 시행자한테 모든 것을 그 이 전임하는 것은 좀 너무 사업에 큰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는 적절한 선에서 그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성 개선 방안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그 개념을 한번 도입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봤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상부지에 대한 분양 임대입니다. 그만큼 채권 발행해서 지금 현재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는 저희가 그래서 도입시설에다가 저희가 그 공공시설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많이 이전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성동구를 예를 들면은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데 3억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유 공간이 없습니다. 확보하기도 힘들고 이제는 새로운 유유 공간을 창출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 유유 공간을 이 지하를 활용해서 지하에다가 다양한 도입시설을 넣음으로써 그 공공 예산을 여기다 많이 그 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입시설 검토 같은 걸 보시면은 뭐 주택부터 공원, 체육시설 등등 다양한 것을 많이 지금 이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다 서울시나 정부에서 끌어들이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이 복지 사업에다가 넣어서
저희가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 수색역 같은 것을 보시면은 저희가 그 버스 차고지라든지 택시 차고지, 뭐 자동차 검사소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는 이전되면은 여기는 도시계획 시설이 풀리다 보니 여기에 그 어떤 부지 매각이라든지 개발 등을 통해서 시세 차익에 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시티, 저희가 이제 지하에서도 이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많이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주민 공동 시설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임대 시설이라든지 그 공공 시설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차장 이런 것을 확보해서 기존에 그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을 여기다 다 투입하는 것도 좋겠고요. 저희가 이 물류센터 같은 것도 확보를 해서 물류 비용 절감이라든지 탄소 중립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그 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용적률 개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는 지금 비욘드 조닝이라는 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기존의 용도 지역 제도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비욘드 조닝은 용도 지역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용적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그 유연하게 적용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높낮이를 결정하겠다는 이 비욘드 조닝 같은 것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 결합 건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다른 데서 그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쪽 갖고 와서 용적률을 확보하는 이미 그 법 제도가 다 있습니다. 결합 건축이라는 게. 근데 이 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는 이 결합 건축을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그 철도 지하에 맞춰서 철도 지하 그 공간에 공원 같은 데서 활용하지 못한 것을 일부 지역 주변에 결합 건축 등을 통해서 좀 그 개발을 그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수입의 다변화인데 지금 뭐 민간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철도와 역세권을 패키지로 개발한다는 것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지역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라기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개발할 필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상철도 인근에는 대체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광운대 역사 안에 보면은 시멘트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부지에. 저런 것도 사실은 그 개발 용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2호선 같은 경우에도 강변역 옆에 동서울 터미널이라든지 구의역 옆에 저 우체국이 큰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 복합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창동역 같은 경우에도 지상철도 옆에 토지 가치가 낮다 보니까 다 주차장, 버스 차고지, 환승 주차장 등이 그 줄비에 있습니다. 이런 거 또 보시면은 그 부설 주차장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장도 있다 보니까는 부설 주차장 부지도 지하로 빼서 부설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이런 것들을 개발 이익들을 철도 건설 운영비에 재투자하는 모델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사실은 이 지역을 찾아다니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수입의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사업 구조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철도 지하화. 여기 이제는 앞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과업 범위에 이제 그 도시철도도 들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도시철도도 일부 저희가 이제 그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시철도는 어떤 방향으로 좀 차별성을 부여해서 사업을 진행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의 하나의 개념이고 아이디어지 이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저희 연구진에서는 좋다 생각해서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우선은 그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별성을 부여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 국철 1호선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단절시키고 지상부 토지 이용을 저하시키는데 사실은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가 철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토지 잔절이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토지 효용도 지상에는 도로로 활용하다 보니까는 토지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상철도와는 차별성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상철도 그 1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회복 사업, 단절 사업, 균형 발전 사업 쪽으로 갔다면은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 혼잡, 뭐 교통 안전 개선, 도시 미관 개선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도시철도가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이 빨간색을 볼 수 있는데 보통 2호선, 4호선, 나머지는 한강철도 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아래에 있는 게 심도입니다. 심도. 그래서 그
아래쪽에 원래 지하로 나와 있지만은 그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지금 한양대부터 잠실까지 위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다가 신림부터 신도림 그리고 당산 철교 위에서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3개 정도 구간에서 이제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강에서 우선 그 한양대에서 잠실나루 구간이 지금 그 2호선의 그 도시철도 지하화 구간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그 토지 잔절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렇게 터널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대신 여기에는 주요한 이 성수라든지 건대 입구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이용이 활발한데 도시 미관이라든지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교통 혼잡에 그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쪽으로 그 방향을 잡아서 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 여기는 그 한강 그 하저 심도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강 하저 심도의 특성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 도시철도 중에서 한강 하저로 들어가는 것이 5호선을 볼 수 있습니다. 5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그림을 보듯이 여의도나루에서 마포에서 한번 들어가고요. 저 광나루에서 철도로 한번 그 심도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강 하류도 이게 깊이가 지금 아직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은 그 5호선 저 깊이를 보시면 지금 한강 하류를 통과하는 게 여의도 마포를 보시면 한 40m에서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 광나루 쪽은 20m, 25m에서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의도 쪽은 대심도 한강이고요. 이 천호 이쪽 한강 이쪽은 중심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요 심도를 반영해서도 저희가 그 도심철도를 그 지하화시킬 때 이 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그 이제 지금 2호선에 대해서 지하를 시킬 때 우선은 아주 제일 간편한 건 사실은 대심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심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하 공사 중에서도 기존 철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은 어떠한 구조 공사의 기술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그 심도에 그 맞게 공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현재는 아직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대심도를 뚫는다. 그러면은 얘는 2호선도 저 대심도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한강 밑으로 가다 보니까는 환승거리가 지하 5층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2호선을 타시는 분들이 환승거리가 늘어남으로써 상당히 그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쪽 지역을 조금 잘 이제 많이 가봤는데 여기에 이제 특성을 보시면은요, 이제 2호선이 있고요, 7호선이 있습니다. 그만큼 점선으로 된 데가 그 지상철도 구간입니다. 2호선은 방금 설명해 드렸고요.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으로 내려오는 7호선이 있는데 건대 입구에서 그 지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그 지상철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제가 그 동글뱅이로 해놓은 게 유동인구 활성화 지역입니다. 그만큼 건대 입구 쪽으로 유동인구 활성화가 돼 있고요. 서울숲이라든지 성수, 카페거리 등에서 그 유동인구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가장 좋은 게 한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이쪽에서 끊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선으로 제가 이렇게 동글뱅이 해놨는데 여기가 좋은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저쪽에서 끊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성수 전략 정비지구라고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한강을 활용하지 못한 이런 지금 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하나 제가 갖고 와본 게,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 성수로 가는 그 올라가는 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지상철도기 때문에 용답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여기도 지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하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그 지선을 저런 식으로 한양대 쪽으로 해서 이 한강 쪽으로 라인을 빼서 이런 경전처이라든지 뭐 지선을 좀 연장시키는 방안도 하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차후에 이제 2호선도 모두 그 기존에 있었던 거는 여기를 건설을 하면은 이 건설한 다음에
그 환승을 좀 유도시켜서 같이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공동 개발. 그래서 이 지역 순환선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성수 전략 정비지구가 있는데 이쪽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자양 전략 정비지구라고 제가 뭐 일부 제안이라고 써놨는데 이쪽이 지금 한강에 가까움으로써 상당히 괜찮은데 요런 데 같은 경우에도 저기가 추가 개발할 수 있겠고요. 특히 그 건대 입구 중에서 자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하 공간을 활성을 해서 이 한강 쪽하고 같이 그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도림 쪽 이쪽도 지금 많이 그 지상 철도를 그 지하시킨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특성이 있는 게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하천 위에 있습니다. 도림천 위에 있다 보니까는 사실은 여기는 지하를 한다고 해도 이 하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그 후순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성이 있다면요. 여기는 저 2호선 중심을 따라 양옆에 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 도로부를 활용하면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가 양쪽에 끼어 있다 보니까는 저 지상철도를 저 도로 하부에 내린 다음에 이쪽을 수변공원이라든지 그 자전거 보행로를 좀 강화시켜서 좀 도시 정비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4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당고개부터 창동역까지가 지금 지상 부지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저 그 토지 이용이 좀 절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쪽이 지금 그 경전철 좀 수혜 지역이다 보니까는 경전철이 많이 지금 그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선은 지금 2026년까지 왕십리에서 상계역까지 지금 개통이 되고요. 지금 우이신설 연장선도 지금 예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것을 동북선과 우이 연장선을 지금 연결시키는 동북선 연장이라고 해서 그 순환선을 만들겠다라는 그 계획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이런 경전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저 파란색이 있는 구간을 지하화를 시키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기서부터 이제 노원역이라든지 다 아래로 가고 창동역, 그 상계역 다 대체 노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 구간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겠고요. 그 상대적으로 요 경전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향후에 저 그 지하화 4호선을 지하화시킬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동역이라든지 신림역을 보시면은 그 지하철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다 그 펜스로 다 막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보기 안 좋은데 다음과 같이 이런 선형공원처럼 해서 이 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그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그 개발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할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장시간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토론자분들의 그 고견을 듣는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준호 교수님 먼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고준호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를 꽤 오래 하셨는데 지루하지 않게 잘 들었습니다. 아마 그 되게 지루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와닿는 내용이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많은 한 70km 넘는 구간의 지상철도 그다음에 뭐 1, 2, 4호선 그러니까 도시철도도 한 뭐 30km 가까이 되니까 뭐 100km 가까이가 지상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을 토지 이용적으로 혹은 뭐 도시계획적으로 잘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데는 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지상철도라고 하는 게 지역을 단절시키고 뭐 그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저해했고 그다음에 뭐 도시 경관도 악화시키고 그다음에 전철 운행으로 인한 뭐 소음 문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있어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실 도시를 굳이 거기다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을 해야 거기에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현재 그 이런 서울에 있는 그런 지역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도시 개발의 기회를 그동안 앗아갔다. 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지금 이런
철도 지하화라고 하는 이런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도시의 낙후와 혹은 도시의 어떤 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효율성, 즉 뭐 경제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형평성 관점에서 보는 가치가 이제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현재 개발이 좀 낙후된 지역에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거기 낙후된 지역에 먼저 하면 사실 거기에 일단 토지 가치가 어쨌든 지금 낮아서 올라가긴 할 거지만 그 올라간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지역에 비해서 더 크게 상회할 거냐? 사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낮기 때문에 형평성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또 낮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개발 이익을 좀 전이시키면서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이런 가치 충돌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거냐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개발 이익의 어떤 그 전이에 대한 거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국가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굳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의 주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주머니죠. 하나의 주머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에서 수익이 생기면 다른 쪽에 이제 가져가는 거는 뭐 쉽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아까 뭐 대략 뭐 도시철도까지 해서 대략 서울에만 100km가 되는데 당연히 이 구간을 전부 다 한 방에 해결하지 못하겠죠. 한 방에 할 수는 없죠. 뭐 돈이 무지막대하게 들고 물론 저 영역이 뭐 사실 서울에서 해봐야 그렇게 큰 영역은 아니지만 갑자기 서울에 모두 공사장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일부에 대해서 할 건데 그러면 그 일부 구간에서 일종의 뭐 선도 사업이라는 얘기도 쓰고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선도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주변에 확산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뭔가 잘 될 수 있는 모델을 잘 하지 않고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성공 모델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모델이 나오려면 결국은 토지 가치가 높은데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가 뭐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뭐 거기에 경제성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잘 되고 또 성공 모델이 나와야만 우리 지역에서 했을 때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공 모델을 잘 만들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냥 한 되게 국지적인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잘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입지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성공 모델이 나오려면 해당 지역에 결국은 이게 해봤더니 민간의 이익만 많이 가져가더라라고 해가지고는 이게 성공 모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초기 모델은 공공성이 강화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 주는 이익도 없을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 오히려 그 지역에 그 고밀의 개발에서 뭐 자동차만 맡기게 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모델은 공공성이 강화된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공공성을 많이 가져가려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각오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해서 처음부터 민간의 개발에 민간의 자본에 의존해서 사업을 수행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렵고 소위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 상당히 많은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전략들을 이제 가져가야 될까? 그러면 뭐 이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떤 공공기능을 집어넣을 거냐? 뭐 그 고민부터 이제 많이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일단 지하에 대한 우리가 일종의 지금 되게 좋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예를 들면 경의선 숲길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의선 숲길 같은 데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데 일단 스케일이 매우 다르다.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스케일과 예를 들면 경의선 숲길 같은 스케일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난이도는 수백 배, 수천 배가 훨씬 더 높을 거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당히 많은 각오를 해야 되고 그 각오 안에는 정말 이제 매우 명확한 전략과 매우 명확한 사업 목표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그 성공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지자체한테 일단 저희가 오늘 뭐 국회에서 얘기하고 물론 서울시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지자체에 어떤 당근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과 더불어서 과연 이런 것들 하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혹은 그 지자체의 관점에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넥스트 스텝의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거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 그 최근에 어떤 논문을 봤는데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꽤 수익이 많이 나오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철도역 주변 예를 들면 300m 안과 300m 바깥을 해서 토지 가치를 비교했더니 300m의 토지 가치 밖에 그걸 다 합산해서 해보니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예를 들면 철로역 주변의 토지 가치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지하화된다고 거기에 토지 가치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기회가 확보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그 담보가 될 거냐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초기 우리가 성공적인 모델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거라 부사장이신 김영근 부사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엔 좀 기술적인 사항을 좀 많이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오늘 좀 장재민 소장님께서 많은 스터디를 하셨는데 그걸 중심으로 한 4가지 꼭지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첫 번째 꼭지는 이제 철도 지하와 연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GIS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철도 주변에 많은 이제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여기 부연해서 저는 이제 지하를 전공하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좀 더 어드바이스를 한다면은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언더그라운드 개념이 도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GIS에 대한 정보가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하 개발하는 데서 이제 필수적 요소는 이제 지하에 다양한 이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디지털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서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뭐 지하철, 지하 시설물, 지상물 모든 데이터를 이제 정보화를 해서 지상의 GIS와 이제 지하의 디지털 언더그라운드 개념이 이제 복합되면서 이제 지하 공간 개발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디지털 언더그라운드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지상 GIS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철도 지하화의 어떤 제한성, 어떤 지역적 제한성뿐만이 아니라 공간의 제한성 때문에 장 소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주변에 이제 어떤 공간 개발과 좀 연동을 하려는 그런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지하 공간 우리가 이제 요거 개념을 어번 언더그라운드 디벨로프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UUD라는 개념을 철도 지하와 좀 연계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오랫동안 도심지에 문제가 많았던 싱가포르나 홍콩, 그다음 뭐 헬싱키라든지 동경에서 많은 스터디가 이미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의 그 주변의 혐오 시설들을 지하 공간에 넣으면서 복합 개발의 개념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 소장님께서 좀 여기를 스터디를 좀 더 한 단계 나간다면 해외 사례가 많이 스터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해외 사례도 한번 스터디해서 어떤 형태의 지하공간 개발,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가. 단순한 철도 지하화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좀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거 연결해서 결국은 철도 지하화가 도심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풀 패키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철도를 지하화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뭐 혐오 시설이라든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회피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연동해서 이제 종합 복합 개발 개념을 해서 풀 패키지로 이제 해서 그거 연동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도심 공간은 터널형으로, 그다음에 주변 그 외부는 이제 데크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 풀 패키지를 터널형 또는 데크형으로 다시 한번 저 개념을 확산시켜서 밑그림을 그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지금 뭐 선도 사업, 시범 사업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이트 아래서. 일단은 전체 아까 장 소장님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팩터에 의해서 일단 등급을 한번 나눠보자. 우리가 100km를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과연 어떤 요소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학적으로는 이제 팩터를 선정하고 그 팩터에 가중치를 둠으로써 점수화를 해서 정량화를 해서 그것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등급화하고, 그래서 등급을 A 등급, 예를 들면 A, B, C, D, E로 나눠서 A는 가장 어전트한 우리 구간으로, 그다음에 E는 요거는 이제 차기적으로 좀 더 스터디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그 등급화를 좀 해서 이제 그 지역구마다 굉장히 현안에 대해서 분쟁 요소도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설득력 가능한 그 어떤 그런 것들을 기준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하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왔지만 이제 밑그림을 많이 그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밑그림에서 색깔을 이제 채색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전체를 다 채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 그 민주당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타겟 그 사이트를 하나 잡아서 거기에 좀 더 구체적인 색깔들을 이제는 좀 굳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 공학적 말하면 액션 이제 플랜 또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지만이 일반인들이 보는 뭐 주민들이나 또는 제 운영자들이 보는 어떤 그런 설득력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준환 국토해양팀장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법조사처에서 국토해양 분야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장재민 소장님 발표하신 거,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신 거 잘 듣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이제 의미 있는 그 결과를 저로서도 이제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이 최근에 철도 지하와 관련되는 많은 논의, 뭐 전문가들의 발표라든지 이런 거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몇 가지 점이 있어서 일단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서 제 토론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최근 그 철도 지하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하면서 특정 구간을 먼저 해보자. 뭐 선도 구간 또는 시범사업 구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조금씩 다르게 분리지긴 하지만 어쨌든 특정 구간을 잡아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하시는데, 이 특정 구간이 그럼 어떤 구간들이 먼저 돼야 되고 어떤 게 또 나중에 돼야 될지에 대해서 정량적, 계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사례들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오늘 소장님께서 오늘 PPT 발표 자료는 28페이지 예,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용적률부터 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걸 종합화해서 특정 구간들을 아주 쉽게 판단하기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정리를 해주셨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여기 첫 번째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해서 나중에 최종 연구를 하시거나 또는 실제 선도 사업이나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이 지표를 종합할 때 그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서 판단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성이냐, 앞서 고준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형평성이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사업성이 좀 더 강조될 테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형평성 차원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정책적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될 텐데, 그래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사업성을 강조하게 된다면
될 것 같고 뭐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절대 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철도지하법은 기본적으로 통과되면서 기존의 철도를 건설하던 법, 예를 들어서 철도건설법이라든지 도시철도 건설은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기존의 철도 건설법하고 달리 철도지하법에서 좀 차별화돼서 재정적인 사업성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첫 번째는 국철의 구간, 국유지를 현물줄자에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업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매각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내놓는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사업성 측면에서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그걸 바탕으로 뭐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또는 상부 구간을 개발해서 개발 이익들을 충분히 가져오도록 그걸 다 지화하는 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크게 두 가지의 사업성 유인 지원 대책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장점이긴 한데 또 도시철도를 한다거나 서울시 같이 도시의 일부 구간을 한다는 데는 또 한계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계를 말씀드리자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거나 또는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국유지가 아닌 지방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현물 출자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선도구간 선정을 할 때의 분석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고려돼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의 제도적 변화라든지 개선이 나중에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그리고 결국 철도의 지하 사업을 좀 더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 발표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철도지하법에서도 그렇지만 도시철도는 철도지하 사업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서 도시철도는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철도와 고속철도의 지하 구간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도시철도 구간에 대해서도 지화를 하면서 또는 데크형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도시의 발전을 위한 어떤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보다 그냥 일반 철도보다는 보다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도시의 좀 더 도시 재생의 측면이라든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테마인 것 같고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역시 좀 현재 제도로서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게 현재 도시철도법 그러니까 일반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지화법에서는 도시철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뭔가 지하를 하든지 새로 개발을 한다면 기존의 도시철도법 또는 역세권 부분은 역세권 개발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상 구간을 현물로 제공한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사업성 확보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기존 법에 있는 역세권 개발법이라니 지상 구간에 대한 도시개발법 적용에 대해서는 이제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는 이제 앞서 김영건 이사님 부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역을 중심으로 한 노도 부분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법을 통해서 지상이나 지하 구간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제도적으로 사업성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설계하고 잘 계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철도 구간 링크 부분에 대해서 지하 구간을 단순히 철도를 지화 넣는 차원이 아니라 앞서 말씀한 엄더시티라는 제목이든 도시의 지화 개발이라는 제목이든 어떤 제목이든 링크 구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도를 소장님께서 하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다만 이게 지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효용
대비, 그걸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또 비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합리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뭐 물론 여전히 숙제인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그 서울시나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도시들을 지상과 지하를 종합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끝으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그 사업성, 공공성, 지역 균형 발전들이 다 종합적으로 잘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이나 또는 사회적인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함께 좀 많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오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신 부사장이신 유재남 부사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철도 지하 사업성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그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화 사업은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그 고 교수님께서는 이 정부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는 투자할 뜻이 없어 보여요, 사실. 없어 보이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하화를 이야기하실 때 그때 64조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64조에 대한 재원 조달은 그 사업 개발에서 나오는 이 수익을 가지고서 할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정부 재정은 안 들어간다라고. 현 정권에서는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그걸 끊었는데 화두를 끊었는데 돈은 안 쓰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그 64조라는 돈도 뭐 전체를 다 하면은 64조가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성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규모를 그렇게 크게 벌리면은 사업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철도 지하화가 저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부선의 그 서울역을 시발점으로 한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여러 도시철도 지역들, 지상에 있는 도시철도 지역들. 근데 그 중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것은 현재 기재부에서 하는 예타 지침, BC 분석 기준에 따르면은 그 개발 수익을 인정을 안 합니다. 거기에 지가와 비용, 운영 수익 그것만 따져줘요. 아까서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그 철도 주변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들 그런 효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지하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백데이터를 조사한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재부에서는 그 BC에 있어서 베니핏으로 따져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본 전제 조건이고, 그래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따져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수색량은 못 미쳐서에서부터 그 앞에 구로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요.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하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역 내에 있는 부지 그리고 용산에 있는 부지 그리고 영등포 정도 부지 사용할 수 있는 거기서 개발될 수 있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본선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본선은 공공시설로서 그 돈이 들어가는 부분일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물론 그거를 하고 나면 지하화를 하고 나면은
본선 주변에도 그 동서가 관통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아지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 기재부에서 검토하는 수익성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하면 좋다라는 건 알지만은 구체화할 수 있기 위한 어떤 방안 검토는 냉정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사실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굉장히 제한적 구간에서 하면은 수익과 또 비용도 최소화시키면서 굉장히 기대 효과가 큰 구간이 있어요. 서울시 구간에서.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시하고 그때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서는 그 서울역 지하화라는 것을 크게 그 대통령도 이렇게 어나운스하고 국토부도 한다고 했었는데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는 고수철도 지하화였어요. 서울역에 27개 노선이 오고 있는데 고수철도 노선이 14개예요. 그럼 13개 노선 어떻게 되냐? 그냥 현재 지상으로 그래도 존치한다는 얘기였어요. 동서 분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언론을 통해서 좀 약간 뭐랄까 좀 현혹이랄까 뭐 그런 효과밖에 없는 거였어요. 철도 지하화는 그 국토부에서 얘기했을 때는 고철도 지하화 외에 다른 걸 또 계속 하려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전체적인 철도 지하화를 말을 못 꺼낸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외적으로는 고수철도 지하화 그렇게 해서 약간 현혹시켰어요. 진도를 안 나가고 있어요. 자, 서울시에서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전체를 다 지하화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개발 방안을 서울시에서 면밀하게 세우세요. 세울 때까지 국토부에서 서울역 손대지 말라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그 개인적으로 그 서울역 지하화,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하화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돈 될 수 있는 것, 수익성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이 철도 지하화 개발 방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추진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하화를 계획을 하면서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청량리역이 지금 계획을 세워놔서 GTX B와 C가 그 계획에 따라서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에 있는 영동대로 그것도 철도 계획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와 청량리역에 있어서의 GTX B, C 이런 것들도 꽤 협의 끝에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최근에 있어서의 서울역 앞에 있는 GTX B와 GTX A는 편한 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동대로라든가 청량역에서의 그 철도 계획은 GTX B, GTX C가 계획할 때 GTX A와 C 이런 것이 계획될 때 A하고 C가 한 승강장에서 바로 환승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현재 서울역 같은 경우는 A는 A대로 B는 B대로 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A를 탄 사람이 B를 타려면은 저기 위로 올라가서 또 밑으로 해가지고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환승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구조가 돼요. 앞에 좋은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서울역을 하면서 더 그 큰 데를 하면서도 계획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서울특별시당이고 뭐 서울특별시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아니 서울시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어요. 솔직한 말로. 서울시의 교통실하고 그 창구가 서울시 교통실이에요. 국토부하고. 이 사람들은
청량리도 그렇고 영동대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 예를 들면 제가 청량리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참석해서 아는데 1,000억 이상이 추가돼요. 의학해죠 사실요. 그런 환승을 자도 효과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근데 서울역 같은 경우도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당초에 있는 국토부의 그런 안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국토부도 문제, 서울시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사례를 지금 그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지금 지하화를 위해서 서울역에 아까서 27개 노선이라 했지 않습니까? 27개 노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추후에 있을 유라시아 철도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그러면은 지하 개발을 위해서 단순하게 금방 생각해서 결정질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그 샤르트 드 레알 뭐 파리에 있는 그런 거,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센트럴 스테이션 이런 것들 30년 내지 50년에 걸쳐서 이렇게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역 적어도 저는 서울역은 30년 내지 50년의 장기 계획을 갖고서 함부로 손대지 말고 장기 계획을 갖고 지하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언더시티를 계획을 여기서 지금 그 장재민 소장님 계신 데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할 때는 이제 좀 부수인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철도 지하화를 하게 되면은 철도에 있어서의 기본 지하 속에서의 어떤 개발 배치 계획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이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철도에 있어서 철도 선로의 배치 방향 계획. 예를 들면은 장거리 하는 것은 지하, 깊이 대심도, 단거리 짧게 하는 것은 저심도. 그리고 또 상층부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쇼핑센터 뭐 이런 거. 또 그 승강장이 놓인다, 철도 선로가 놓인다 그러면은 그 승강장을 연결시키는 위에 컨커스 대합실층은 꼭 배치되거든요. 그건 지하에 대한 일반적인 개발 계획, 개발 모형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수익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제일 좋고 어려울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장기적인 개발 계획 속에서 최소한 제가 보기엔 30년 내지 50년계의 계획을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 졸속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